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이란을 또 공격하겠지만 전쟁 재개는 아니라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궁지에 몰린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반대로 이란에선 미국이 양해각서를 위반했다며 단호한 대응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와 강원 남부, 충청과 호남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호우특보는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시간당 최대 80mm의 극한호우가 쏟아질 수 있는 만큼 침수와 산사태 같은 상황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럼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북부에 이어 호남 지방에도 강한 비가 내리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청과 전북, 수도권 등에는 시간당 최고 80mm의 극한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출근길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며 비상근무 체제 속에 호우 피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기준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 피해가 45건 집계된 가운데 충북 지역에선 주민 140명이 대피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구속됐습니다. 고 이채원 양의 유가족들은 경찰이 살인마의 편이었다면서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3개월 만에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견조한 반도체 대외 수요가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했다면서 내년에도 2.5% 성장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란이 중동 내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하고 호르무즈 재봉쇄 카드를 또 꺼내들었습니다. 미군의 추가 공습이 시작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발전소 타격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전쟁 세계는 아니라며 단기간 공습을 시사했습니다. 네, 날씨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북과 전남, 광주, 충남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새벽 사이 호우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기상청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를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성 기자. 네, 전북 전주시 전주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북 쪽에 거센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일단 그곳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곳 전주는 새벽 2시를 기해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이후 세찬 빗줄기가 내렸다가 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강력한 비구름대가 계속 유입되면서 제 뒤로 보이는 하천 수위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전북 임실의 호우경보가 전주와 군산, 고창, 정읍 등 그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임실 강진이 114.5mm, 군산 71.8mm, 전주 45.4mm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 임실 강진에는 시간당 70mm에 가까이, 순창에는 시간당 40mm에 달하는 폭우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인접한 전남 담양에도 시간당 70mm에 가까운 그야말로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1시간에 50mm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를 넘을 때 혹은 1시간에 72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때 기상청이 직접 발송합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9시까지가 전북에선 가장 위험한 시간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큰 인명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어제부터 전북에선 도로에 나무가 쓰러지고 구조물이 파손됐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선제적인 전면 통제에 나섰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전주천을 비롯한 지역 내 하천변 산책로와 야영장, 둔치 주차장 등 130여 곳이 넘는 위험지역 출입이 막혔습니다. 또 지리산을 제외한 국립공원 탐방로와 서해안을 오가는 여객선 항로도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가동하고 24시간 상황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전북 지역에는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출근길 재난 문자나 마을 방송에 계속 귀를 기울이시고 하천 주변이나 지하차도 같은 위험 지역에는 절대 접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북 전주시 전주천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네, 어제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나무가 넘어지고 도로가 잠기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출근길을 앞두고 교통안전과 시설 피해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이현정 기자, 현재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부터 내린 장맛비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호우로 어젯밤 11시 기준 전국에서 시설 피해 45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나무가 쓰러진 경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 침수가 7건, 맨홀 피해 4건, 배수 불량과 지하 공간 침수, 토사 유출이 각각 2건씩이었습니다. 주택과 비닐하우스가 잠기거나 기계실 배수가 막히는 등 사유시설 피해도 5건 확인됐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발생했는데 경북 성주와 충남 부여에서 농지 7.4헥타르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한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충북 28명, 충남 106명, 경북 6명 등 전국에서 모두 140명이 임시 대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상 악화로 하늘길과 바닷길도 일부 묶였습니다. 여객선은 격포에서 위도, 군산에서 어청도, 목포에서 율목도 등을 오가는 24개 항로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항공기 역시 청주공항 2편과 제주공항 1편 등 모두 3편의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며 비상근무 체제 속의 호우 피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충청권과 호남권을 중심으로 다시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만큼 출근길 빗길 사고와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기상재난 전문기자 연결해서 장마의 현재 상황 그리고 전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앞서 전북 상황 살펴봤는데요. 강한 비로 비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정체전선상에서 강한 비구름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5시 4분에는 충북 보은 지역에 시간당 72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 정도의 비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폭포수가 떨어지는 수준으로 1시간에 침수와 범람 피해, 또 산사태 등의 피해가 바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자가 발송된 지역에서는 호우 상황을 확인하신 뒤에 안내를 받으시면 안전한 대피소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띠형태의 비구름이 한 곳에 오래 정체하지는 않고 밤사이 계속 이동하면서 약해졌다 강해지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와 강원 남부에 극한 호우를 뿌린 비구름대는 북상하면서 현재 약화했고요. 지금은 남서쪽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호남 지방으로 유입이 돼서 충청 지역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상청의 방재기상 플랫폼으로 비구름 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레이더 화면입니다. 남서쪽에서 만들어진 강한 비구름이 전북 지역을 거쳐서 지금 충청 지역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보라색과 짙은 남색 구름이 시간당 50mm 이상 그리고 80mm 가까이 극한 호우를 뿌릴 수 있는 강한 비구름인데요. 현재 청주와 보은, 익산 등에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수량이 관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호우특보 구역도 점차 확대 또 강화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 대전과 청주 그리고 충남 계룡시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들 지역도 강수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 긴급 재난 문자가 추가로 발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자가 발송되는 지역에서는 호우 상황을 살피시고 안내에 따라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호우특보 상황은 충북 북부 지역 그리고 강원 남부, 충북 일부 지역으로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충남 계룡에는 이미 172mm가량의 많은 비가 왔고요. 전남 담양 지역으로도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충청과 남부지방은 곳에 따라서 극한 호우가 한두 차례 더 지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은 내일까지 15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는데요. 이 지역은 오늘 밤사이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내일 아침까지 중북부 지역,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쪽으로 강한 비가 더 내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번 장마를 두고 지각장마에 또 폭염장마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폭염특보 외에도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기상청이 경산과 칠곡, 의성 등 경북 지역에 열대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제도는 기후위기에 맞춰서 기상청에서 올여름 처음 도입한 특보인데요. 폭염특보가 발령된 곳에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극한의 더위로 피해가 우려될 때 발령됩니다. 또 특보가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서울 역시 습도가 높은 가운데 현재 기온이 24.3도, 또 체감온도는 27도를 웃돌고 있어서 열대야에 버금가는 밤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도 유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연입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폭우에 강풍까지 겹치면 위험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런 날에는 도시에서 침수뿐 아니라 감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장마철에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행동 요령을 김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장마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곳은 지하 공간입니다. 특히 지하차도나 지하주차장은 짧은 시간에도 순식간에 물이 차오를 수 있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운전 중 폭우로 지하차도에 물이 고였다면 차를 버리고 즉시 몸만 빠져나와 고지대로 대피해야 합니다. 도시 침수 시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하 공간 출입은 피해야 하고요. 특히 신호등, 가로등 혹은 간판 주변으로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가까이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벼락을 동반한 폭우가 내릴 때는 우산을 쓰기보다 건물 로비나 지하철역 같은 안전한 실내로 신속히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와 더불어 강풍까지 불면 더욱 위험합니다. 창문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창틀을 고정해야 하고 유리창이 깨지는 걸 막으려면 테이프를 붙이거나 창틈 사이를 메우는 게 필요합니다. 공사장 주변의 자재나 옥상 화분, 간판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미리 치우거나 단단히 묶어두는 등 예방 조치가 필수입니다. 강풍의 전선이 끊어졌다면 절대 만지지 말고 즉시 119나 한국전력에 신고해야 합니다. 침수 도로를 지나갈 때 물이 타이어 높이의 절반 이상 차올랐다면 엔진이 고장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장윤기 사건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사건 2달이 지나고서야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확보했습니다. 장윤기에 희생된 고 이채원 양 유가족들은 경찰이 살인마 편이었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나연우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수갑을 찬 남성이 검은색 차량에서 내립니다.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도 아무 말 하지 않고 황급히 법정 내부로 들어가 버립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았다가 봐주기 의혹의 중심에 선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강력팀장은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 안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가 촬영된 장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케이블 타이로 사람을 결박할 수 있는 만큼 장윤기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사건이 벌어지고 2달이 지나서야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으로 장윤기 아버지 집에서 케이블 타이 다발을 확보했습니다. 제19 감사 개식 조직적 은폐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 장윤기에게 살해당한 이채원 양 가족은 경찰의 봐주기식 수사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장윤기가 경찰 가족이란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공권력이 한패가 돼서 진실을 칼로 난도질했다며 경찰을 규탄했습니다. 우리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감히 경찰을 사칭합니까? 경찰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진 가운데 다음 주 재판을 앞둔 장윤기는 기소된 뒤 처음으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이 논란이 정치권으로도 퍼져 나가는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방통행이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작지 않습니다. 박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 장모 경감이 아들 주거지의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 주요 물증을 폐기한 사실이 검찰 보안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사태는 경찰의 조직적 유착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수사팀장은 납치범행에 쓰일 수 있는 결박도구,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확보하지 않았고 감식 장면 촬영 영상 삭제를 지시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장윤기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는 물론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상황을 누설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과거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평계곡 살인사건 등 검찰 보안수사로 경찰 초동수사 결과가 뒤집힌 사례까지 재조명되는 분위기입니다. 시선은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 검찰 보안수사권 존폐 문제로 쏠립니다. 이 대통령이 공을 국회에 넘긴 가운데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 그래서 결과는 어쨌든 국회에 맡길 생각입니다. 여권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는 등 속도를 늦출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과 법조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검찰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보안수사는 암장된 사건 실체를 밝히는 역할을 해왔다며 폐지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국민 고통이 가중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소 판단을 위해서만 보충적으로 이뤄져 수사 기소 분리라는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 대상 의견조사에선 응답자 3분의 2가량이 보안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통제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 이게. 수사에 대한 어떤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단순 부실 수사를 넘어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나아가 윗선 개입 가능성을 검찰이 들여다보는 가운데 향후 수사 결과가 보안수사권 존폐 논의의 주요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 상황이 다시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군이 이란 남부에 대한 공습을 연 이틀째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재개는 아니라면서도 발전소 공격 가능성까지 예고했는데 이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 예고대로 미군이 이틀째 대이란 공습에 나섰다고요? 네, 미 중부사령부는 잠시 전 최고사령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도 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의 상선 공격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이란군 목표물을 공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군의 대함 미사일 기지, 방공 시스템 등 어제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의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란 파르스 통신도 이란 남부 시리크 일대에서 여러 차례 강렬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추가 공습을 예고하면서 지금까지 공격하지 않았던 이란의 발전소와 담수화 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까지 내비쳤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Their electric plants where they make their electricity in there. We will, if we have to, we'll take them out. I don't want to do that, but if we have to, we'll take them out. They have desalinization plants. We'll take them out if we have to. 여기에 대이란 해상봉쇄 재개와 이란의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 점령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이란을 거칠게 압박했습니다. 앞서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가 끝난 것 같다며 이란을 향해 쓰레기, 지긋지긋하다는 표현까지 내뱉었는데요. 다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이란과의 전쟁 재개는 아닐 거라면서 수위를 낮췄습니다. 이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European allies? I don't think it's going to start again. I think it's going to go very quickly. But when they hit, we hit. You know, it's what we use their language. We speak their language. No, I don't think so. I think anything that happens is going to be over very quickly.
공습이 재개되더라도 단기 공격을 할 거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새 지도부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합의를 하고 싶은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서 빨리 일을 끝내자며 협상 결렬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란 지도부도 사라질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이란의 최우선 살해 표적이 자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참 여러 이야기를 많이도 한 것 같은데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이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먼저 아바스 아라가치 이란 외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저속한 도발이라고 말했습니다. X에 올린 글에서 아라가치 장관은 저속한 도발에 똑같이 저속하게 대응하지는 않겠다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미국의 공격이 종전 양해각서 위반이라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X에 미국과의 양해각서 5조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안전보장 책임은 이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이 조항을 역행해서 이란을 공격하고 이란산 원유 제재에 다시 나서는 등 일방적 조치로 이 합의의 틀을 통째로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해진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이란 국민들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امریکا و در رأس اون رئیس جمهورش ترامپ به هیچ یک از اصول و قواعد بین الملل پایبند نیست قطعا هم انتظار نمیشه داشت که به این یادداشت تفاهم پایبند باشن. 이란 매체는 이번 미군의 이란 남부 공습, 그러니까 어제 이루어진 공습으로 이란 군인 8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또 오늘 처음으로 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관저의 공습 직후의 영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대이란 전쟁 첫날이었죠.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아야톨라 하메네이와 딸, 또 14개월 외손녀 등이 이 관저에서 숨졌는데 이번 영상 공개는 이란 국민의 결집을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 재개 발언으로 인해 이 브렌트유는 어제보다 5.2% 올랐고 WTI도 4.37% 상승하는 등 국제유가도 다시 급등세로 돌아섰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생산을 허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습에 대해서도 전쟁 종식에 도움이 될 거라고 평가했는데요. 대놓고 면박을 줬던 예전과 달리 우크라이나를 향해 한껏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앙카라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마주한 트럼프 대통령. 우크라이나의 절실한 요구 사항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습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패트리엇 생산을 허가하고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겠다고 응답한 겁니다. We're going to give a license to you to make Patriots. That's pretty cool, right? This way you can't complain that we're not giving them enough. I say make them yourself. We haven't informed the company of that yet, but that'll work out all right.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실력이 좋아 꽤 빨리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한 드론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종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It's an escalation, but it's also an escalation that can help lead to an end.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종전을 희망하고 있으며 최근 몇 주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협상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 격렬했던 두 정상의 만남과 달리 이번 회담 분위기는 심지어 화기애애했습니다. Would you go to Moscow? It's difficult. There are a lot of Ukrainian drones there. That's right. It's dangerous. 외신들은 이전보다 한층 우호적으로 변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패트리엇 생산 기술 공유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정책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CNN은 이 같은 변화가 러시아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과 우크라이나 재건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긴밀한 협력을 희망한다며 화답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의 한 회담장에서 만났습니다. 과거 G7 등 다자회의에서 대면한 적은 있지만 두 정상의 공식 회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반갑습니다. 43분간 진행된 만남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이 1억 달러 규모 우크라이나 지원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인도적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에 감사를 표하고 전쟁 종식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복구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회담 전날 이 같은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계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변함없다며 전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엔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는 인도적인 지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경로로 우크라이나를 꾸준히 지원해 왔으며 이번 회담에선 러시아군 지원에 나섰다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들의 송환 문제 또한 논의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헌법상 우리 국민에 해당하는 만큼 이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한다는 입장인데 우크라이나 측도 여기에 공감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른 해결의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 다른 나토 회원국과도 연수의 정상회담을 하며 K-방산 세일즈를 이어갔습니다. I think we have made some important decisions in the area of defense. We have agreed to work on a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our two countries. 취임 후 첫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몽골에서 15년 만에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갑니다.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YTN 홍익입니다. 경제 뉴스입니다. 지난 5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5월까지 누적 흑자가 지난해 연간 흑자 규모를 이미 뛰어넘어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5월 경상수지는 386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58조 6천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두 달 만에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412억 8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누적 경상수지인 339억 달러의 4배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또 지난 2023년 5월 이후 37개월 연속 흑자 행진도 계속됐습니다. 5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가 378억 6천만 달러로 역시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943억 4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2.9% 급증했는데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액만 371억 6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상품 수지 흑자 규모와 맞먹는 수준의 반도체 수출이 이번 경상수지 흑자를 사실상 홀로 떠받친 셈입니다. 서비스 수주는 10억 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여행 수지가 흑자로 전환하면서 적자 폭은 전월보다 줄었습니다. 해외 투자로 벌어들인 배당과 이자를 나타내는 본원 소득 수지는 4월 배당 지급 요인이 끝나면서 21억 7천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금융계정은 순자산이 310억 8천만 달러 늘어난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 실현 매도 등으로 310억 5천만 달러 줄어 역대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6월 경상수지 역시 신기록이 예상됩니다. 6월 상품 수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억 달러 수준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 지난 5월 제시했던 연간 2,500억 달러 흑자 전망치도 상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박관입니다. 경제 한줄 뉴스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3개월 만에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끝에 나란히 5% 넘게 급락 마감하며 동반 패닉장을 연출했습니다.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NXP와 ADI가 국내 유통업체의 판매 마진율을 설정해 거래를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매일경제TV 소속 직원 등의 선행 매매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걸로 파악됐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뤄졌던 아파트 분양 물량이 풀리면서 6월 민간 아파트 공급이 전달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500여 명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며 전세 사기 피해자법이 시행된 지난 2023년 이후 누적된 피해 규모는 38,669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통일교 청탁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이번 판결은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의 상고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두 사람은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김건희 씨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앞서 2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 사건 역시 대법원 2부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같은 공소 사실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이 김 씨 사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김건희 씨는 1심에서 일부 금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선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주가 조작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데다 무죄로 판단됐던 샤넬 가방에 대해서도 청탁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묵시적으로 청탁 명목의 선물임을 인식했는지를 두고 1,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겁니다. 샤넬 가방 등이 교부된 2022년 4월 7일경은 대통령 취임식 한 달 전으로 당선 과정에서 기여한 통일교가 대선 지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 예견된 상황이었으며 김 씨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선물을 건넨 이들의 청탁 목적 금품 공여 혐의가 원심대로 최종 확정된다면 단순 선물이라는 김 씨 측 주장은 법리적으로 힘을 잃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상 공범 등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다른 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검법상 항소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상고심 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김건희 씨의 통일교 청탁 의혹 재판도 이번 달 안에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대중음악 공연 업계에도 비상입니다. 주요 공연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데요. 언제쯤 끝날지 모르는 시위에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 천막이 들어서 있고 출입문은 각종 메시지를 적은 종이로 빼곡히 뒤덮였습니다. 눈에 띄게 인원은 줄었지만 출입문마다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빗줄기가 쉬지 않고 쏟아지는데도 봉쇄 시위는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는 17일부터 사흘 동안 열릴 예정이던 동방신기 유노 콘서트는 결국 공연장으로 옮겼고 지난 4일과 5일 가수 박서진의 서울 앙코르 콘서트는 정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취소됐습니다. 공연 취소와 장소 변경 등 여파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봉쇄되어 있는 핸드볼 경기장 옆에는 이렇게 체조 경기장도 있는데요. 그 사이에는 펜스가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체조 경기장에서는 예정대로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핸드볼 경기장 옆 체조 경기장에서 열렸던 그룹 데이식스의 콘서트장 앞입니다. 우려했던 불상사는 없었지만 문화생활을 즐기러 온 관객들은 선거 관련 구호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달 체조 경기장에서 열린 일본 록밴드 킹누 공연 때도 관객이 봉변을 당했다는 글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공연이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은 아니더라도 언제 돌발 변수가 생길지 몰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문체부와 서울시 등이 대체 공연장 확보를 돕고 있지만 공세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뚜렷한 해결책은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8월 공연이든 행사든 다 포기 상태로 보고 공연이든 행사든 뭔가 티켓 설계한 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지 못할지 아무도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기약 없는 대치가 이어질수록 공연을 기다리는 관객들과 공연 업계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출근길 충청과 호남은 호우 비상입니다. 이들 지역과 경기 남부, 영서 남부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히 충북 보은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60mm 안팎의 물벼락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충청과 호남에 최고 2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 최고 120에서 150mm 이상의 큰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조금 전 충북 보은에는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요. 충청과 호남 지방은 아침까지 시간당 최대 80mm 안팎의 극한호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교통사고나 저지대 침수 등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강원과 충청, 호남과 경북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돼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한편 경북 일부 지역에 첫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경산의 기온 27.6도, 서울 24.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7도, 대구 3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중북부에 이어 호남 지방에도 강한 비가 내리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청과 전북, 수도권 등에는 시간당 최고 8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출근길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구속됐습니다. 고 이채원 양 유족들은 경찰이 살인마 편이었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상고가 기각되면 12.3 비상계엄 정점에 대해 처음 나오는 확정 판결이 됩니다. 이란이 중동 내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하고 호르무즈 재봉쇄 카드를 또 꺼내들었습니다. 미군의 추가 공습이 시작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발전소 타격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전쟁 재개는 아니라며 단기간 공습을 시사했습니다. 네, 다시 날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호남을 중심으로 전남 광주와 전주 등 전북 지역에도 오늘 새벽 2시부터 호우주의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남서쪽 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남부 내륙으로 들어와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면서 오늘 아침까지 호남과 충청, 경북, 강원 남부에는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호남 내륙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구름은 점차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전북과 충청도에 최고 20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150mm 이상의 비를 예보했습니다. 요즘은 기후 변화 속에 극한 호우가 확실히 잦았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달라진 호우의 형태를 조성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군산과 서산, 산청 등 전국 15곳에선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며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한땐 이례적으로 여겨졌던 폭우가 이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113년 동안 관측 기록에서도 비 오는 날은 줄고 비가 내릴 때의 강도는 강해지고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비가 여러 날에 걸쳐 나눠 내리기보다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강수량은 평균보다 좀 적었는데 강수 일수는 역대급으로 적었다. 무슨 말씀이냐면 평소보다도 훨씬 강력한 집중호우가 짧은 기간 동안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난화로 기온이 오르면서 비구름의 재료가 되는 대기 중 수증기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통상 기온이 1도 오르면 수증기량은 7%가량 증가하는데 최근 연구에선 극한 호우가 이보다 더 빠르게 강해질 수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이른바 슈퍼 CC 현상으로 강한 대류성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극한 강수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국제연구에선 전 세계 연 강수량의 절반이 단 12일 안팎에 집중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이 총 강수량보다 강수 강도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시 침수를 예측을 하는 부분들에서는 이제 배수 능력하고 연관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값들이 평균 강우 강도입니다. 총량이 아니라 얼마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비가 내리냐, 얼마나 강하게 내리냐라는 게 중요하고요. 올해 장마 역시 얼마나 많이 혹은 길게 내릴지보다 한 번에 얼마나 강하게 쏟아질지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극한 호우로 단시간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장마철이 오기 전 이런 호우 특성에 맞춘 피해 예방이 시급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시설 피해가 45건 발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오후 11시 기준 집중호우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국 곳곳에서 시설 피해가 잇따랐다고 밝혔습니다. 나무가 쓰러진 게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 침수가 7건, 맨홀 배수 불량이 4건, 지하 공간 침수가 2건, 가로등 전도 1건 등이었습니다. 또 비를 피해 충북 지역에서 28명, 충남에선 106명이, 경북에서도 6명 등 주민 모두 140명이 임시 대피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기상 악화로 격포에서 위도, 군산에서 어천 등을 잇는 24개 항로 여객선 30척이 결항했고 청주 2편과 제주 1편 등 항공기 3편도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갈수록 호우의 강도가 거세지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호우 긴급재난문자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특히 시간당 100mm가 넘는 재난성 호우일 때에는 추가로 긴급문자가 발송됩니다. 휴대전화에서 삐하고 경보음이 울린다면 물가나 지하에서는 즉시 대피하셔야 됩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에 구멍이 난 듯 거센 폭우가 쏟아집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거대한 강으로 변하고 차들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집중되는 극한 폭우의 현장입니다. 지난 2023년 수도권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한 기상청 호우 긴급 재난 문자.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송 기준이 한층 더 촘촘해졌습니다. 기존에는 1시간에 50mm이면서 3시간에 90mm 이상 비가 내릴 때 혹은 1시간에 72mm 이상 쏟아질 때 발송됐는데 이제는 1시간에 85mm 이상이면서 15분 동안 25mm 이상 기습폭우가 쏟아지거나 혹은 1시간에 100mm 넘는 엄청난 폭우라면 즉시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추가 발송되는 겁니다. 찰나의 순간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앞당기자는 취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재난 문자가 단순한 안내가 아닌 생존을 위한 명령이라고 설명합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이런 극한 호우는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기후위기가 이제 일상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기상청에서 직접 보내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기상정보 차원으로 이야기보다는 지금 당장 대피하라는 우리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해서 대피하라는 강력한 행동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무엇보다 위험 지역에서 신속히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가나 산사태 위험 지역, 침수 우려가 높은 반지하 주택과 지하 주차장에서는 빨리 빠져나와 안전한 고지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며 증거 인멸 의혹을 받아온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광산서 강력팀장 A경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A경감은 장윤기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았고 케이블 타이가 찍힌 영상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윤기 사건의 여파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출장 일정을 앞당겨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부실 수사 논란이 확산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초기 대응을 너무 안이하게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출장 중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내일 귀국합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증거 인멸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하기로 한 겁니다.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고려했다는 게 경찰청 공지 내용으로 유 대행은 귀국 이후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뒤늦게 수습에 나선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이 아들의 자취방에서 리얼도를 직접 훼손했다는 의혹이 알려진 건 지난 1일. 경찰은 그동안 수사와 감찰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자세한 설명을 미뤄왔는데 그 사이 비판은 조직 전체를 향했습니다. 장윤기 부친을 친족 특례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점과 수사팀장이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고 피의자 측의 수사 정보까지 흘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은 커졌습니다. 유족은 경찰을 사실상 공범이라고 규정하며 사건을 은폐한 수사팀 전원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저는 경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날 채원이가 본인들의 딸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수사했겠습니까? 국가수사본부의 특별수사팀 구성과 관계자에 대한 인사조처와는 별개로 대국민 공개 사과가 선행됐어야 한다는 지적 속에 깨져버린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 와중에도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졸속 폐지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국민의힘 불참 속 범여권 주도로 열렸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며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논란 속 부실한 경찰 수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내부의 우려도 터져 나왔는데 취약한 상황의 피해자들 목소리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속전속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소위원회 회부까지 마쳤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기조는 유지하되 여러 우려를 감안한 당내 TF 법안을 이번 주 안에 별도로 마련해 병합심사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원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회의 참석 대신 피켓을 들고 회의장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제2의 장윤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보안수사권 존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은 제2의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정점식 원내대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강한 우려를 전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눈물, 억울함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당선 지지자들의 분풀이 스트레스 해소가 먼저입니까?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나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으로 보안수사권 폐지 논란에 다시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야권은 물론 시민사회 우려도 상당한데 수적 우위를 점한 더불어민주당은 속전속결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도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를 재검표해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모았는데요. 세부 방식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합니다. 특히 재검표를 끝낸 투표용지를 어디에 둘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국정조사 특위가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전문가들은 이구동성, 선관위 개혁이 필요하다며 저마다 해법을 꺼내 들었습니다. 개헌을 일단은 장기적인 목표로 두되 지금 시급히 법률 개정으로 개혁할 수 있는 것은 그 선관위 자체 감사를 좀 강화하고 이것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여야 특위 위원들 사이에선 247만 장에 달하는 송파구 투표지에 재검표 문제가 화두입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견은 여전합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특검이 출범하면 올림픽 공헌한 투표지들도 수사 대상물이 될 수 있다며 이송에 부정적입니다. 지금도 투표지가 뜨거운 감자인데 건물 밖으로 꺼낼 수 있겠느냐, 어디에 두든 비슷하지 않느냐는 건데 민주당은 재검표 뒤 반출을 주장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투표지를 핸드볼 경기장에 두는 게 말이 되느냐며 특검이 출범해도 녹화된 자료를 검증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양측 모두 선관위의 구체적인 보고부터 받아본 뒤 명확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특위 의결만으로 재검표를 하면 유무효표를 가릴 수 없는 만큼 선관위가 소청 등 정식 절차를 밟아야 논란을 불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만약 여야 협상의 속도가 붙으면 오는 14일 예고된 전체 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의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야는 선관위 특검을 두고도 제3자 추천과 야당 추천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검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재검표 관련 논의 역시 지연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7월 9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사실상 반쪽 국회로 운영 중인 가운데 오늘 본회의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 50여 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오늘 본회의 개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원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활동을 비롯한 국회 일정에 일절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에 선호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걸 두고 당내 반발이 일자 재논의에 착수합니다. 전준희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선호 투표제가 현행 당원 당규에 위배되는지 검토하고 이를 개정할지 아니면 기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선호 투표제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그 표를 다음 순위 후보에게 합산하는 방식으로 결선 투표 없이 당일에 당선자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신임 한성숙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습니다. 한 총리 취임 뒤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리로 상견례 자리인 만큼 정해진 의제는 없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야당 추천 선관위 특검 수용과 함께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우려 등을 전달할 걸로 보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이 내란 특검이 낸 중개허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전 대통령 선고기일은 소부 선고 최초로 생중계를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김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같은 시간 대법원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전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는데요. 공수처 수사팀을 물리적으로 막아섰던 경호처 수뇌부의 1심 선고도 열립니다. 위법한 지시를 내린 최고 권력자와 이를 실행한 경호처가 나란히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상 초유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에서 지시를 내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령을 받은 경호처 수뇌부가 오늘 운명의 날을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와 함께 수사팀을 온몸으로 막았던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의 1심 선고가 같은 시각 진행됩니다. 앞서 특검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인 만큼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역할을 나눠 관저 입구를 막는 등 조직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은 재판 과정 내내 억울함을 호소해왔습니다.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영장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던 상황이라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 경호관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하려고 하였지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법조계의 시각은 다릅니다. 경호처에 지시를 내린 윤 전 대통령이 이미 1, 2심에서 연이어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상급자의 명령이 명백한 불법일 경우 이를 실행한 하급자 역시 공범으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조직 특성상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이들의 방어 논리가 얼마나 참작될지, 혐의가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다시 전운이 짙어진 중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8일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을 추가 공습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에서 군 통수권자의 지시로 이란을 겨냥해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는 이란의 역량을 더욱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핵심적인 국제 수역을 자유롭게 항해하는 상선과 민간인 선원을 상대로 한 부당한 공격에 대해 이란의 책임을 묻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린 튀르키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에 대한 공격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장기전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금 보신 미군의 이란 남부 공습으로 군인 8명이 사망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8일 새벽에 감행된 미 테러 군대의 범죄적인 침략으로 남부의 주요 군시설이 적의 미사일 포격 등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이란 국방부를 인용해 이 과정에서 장병 8명이 적의 발사체에 맞아 순교했다면서 전사자의 신원도 공개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쓰레기, 악랄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 저속한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자신의 SNS에 저속한 도발에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응수하겠다며 과감한 행동과 위대한 용맹함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만났습니다. 미 군함을 우리 기업이 건조하는 방안을 추가로 협의하고 정상 간의 골프 회동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주최국인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 부부가 마련한 국빈 만찬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환한 미소를 띠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환담을 나눕니다. 지난달 16일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만찬에 이어 3주 만에 다시 마주한 겁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일부러 만찬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과 저 이렇게 자리를 붙여주셨다고, 얘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랬다고 저한테 생색도 내셨는데, 이 대통령은 당시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느냐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번 만남에서 후속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박 제조 역량이 뛰어난 우리 기업들을 소개했고, 두 정상은 구체적인 방안 검토를 위한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 국방부와 해군은 군함 설계와 건조 역량 등에 대한 정보를 국내 조선사 3곳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조달 계획 수립 전에 밟는 이 절차가 진행된 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한미 조선협력 사업인 마스가 프로젝트가 양국 정상 차원의 공감대 아래 한층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환담에선 G7 정상회의 만찬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골프 회동도 다시 거론됐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골프 라운딩도 하기로 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만찬 옆자리에 앉은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물론 네덜란드와 독일 등 주요 나토 동맹국 정상들과도 친분을 쌓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3개월 만에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견조한 반도체 대외 수요가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했다면서 내년에도 2.5% 성장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7월 세계 경제 수정 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지난 4월 1.9%에서 0.7%포인트 높아진
2.6%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견조한 반도체 대외 수요가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하면서 내년 성장률도 4월 전망보다 0.4%포인트 상향된 2.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도체와 AI 하드웨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연율 기준 7.5%를 기록하며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IMF가 발표하는 주요 30개국 중 한국의 올해 성장률 상향 조정폭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재정경제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우리 경제가 2.5%,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 충격과 인공지능 주도 기술 사이클이라는 상반된 두 기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4월보다 0.1%포인트 하향된 3.0%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4월 전망 수준이 유지됐고 유로존과 일본은 높은 에너지 가격 부담 등이 반영되며 하향 조정됐습니다. 중국은 0.2%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올해 세계 물가 상승률은 에너지 식품 가격 상승 영향으로 4월 대비 0.3%포인트 상향된 4.7%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정책 권고로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통화 정책과 함께 재정 지원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시적, 선별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YTN 오윤석입니다. 상대팀 조롱 응원으로 논란을 빚은 배재고 야구부가 6개월 출전 정지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당장 다음 달 봉황대기 대회 출전 여부와 여론의 추이가 핵심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배재고 야구부의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에 대한 재심을 접수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달 안에 심의를 진행합니다. 매달 초에 열리는 소위원회를 거쳐 월말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다음 달 말에 재심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배재고 야구부가 재심을 거쳐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봉황대기 출전뿐이라는 겁니다. 6개월 출전 정지 기간에 열리는 다른 대회인 대통령기와 전국체전은 애초에 배재고가 출전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이지만 이미 소위원회를 거친 다른 안건과의 형평성도 있어 대한체육회가 서둘러 일정을 잡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워낙 사회가 이슈가 된 사안이긴 하지만 다른 징계권들도 있어서 언제쯤 기일이 잡힐지는 현재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봉황대기 이후에라도 재심 결과 징계가 경감된다면 3학년 학생들의 프로 입단과 대학 입시에는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는 이번 재심과는 별도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지도자와 선수 개인에 대한 징계 논의는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부적절한 조롱 응원전 이후 선수 학교의 사과와 광주일고의 선처 호소가 얼마나 여론을 움직였을지가 결국 재심의 일정과 결과에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이었습니다. 3대 지수의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다우는 1% 넘는 급락세였고요. 나스닥은 반등하긴 했지만 그렇게 오름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건 다시 중동 소식이었습니다. 미군이 이틀째 대이란 공습을 시작했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해상 봉쇄 재개와 발전소 타격 가능성까지 거론을 했는데요. 몇 시간 뒤면은 이번 공격이 길어지진 않을 것이고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를 보여준 듯합니다. 오히려 이란은 미국이 종전 양해각서를 위반했으니까 단호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는 4~5%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는데 경제가 좋을 리가 없겠죠.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다시 한번 낮췄습니다. 올해 1월 3.3%에서 4월엔 3.1%로 조정하더니 이번엔 3%로 제시한 건데요. 이 전망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이번 달 중순부터 재개돼서 내년 3월까지는 전쟁 전 상황을 회복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동 상황에 따라서는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긴장감도 높아진 듯합니다.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고요. 일부 위원들은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간밤의 특징주로는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플랫폼즈를 꼽아봤습니다. 주가가 2% 넘게 급락했는데요. 장중에는 낙폭을 더 키우기도 했습니다. 무려 14조 원을 들여서 캐나다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는 소식에 시장이 반응한 건데요. 예전 같았으면 환영할 만한 소식인데 이제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의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는 중이고요.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이걸로 돈을 언제부터 벌 거냐는 근본적인 질문에는 아직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이거는 메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우려도 조금씩 제기된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2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 아침 충청지방은 호우 비상입니다. 특히 충북 보은은 시간당 7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며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2차례나 발송됐는데요. 지금도 호우 경보 속에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차량 운행이 어렵고 침수 피해가 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출근길 안전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호남 서해안, 경북 지방에 호우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과 경기 남부, 영서 남부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특히 청주와 계룡을 비롯한 충청 일부와 상주, 담양과 임실 등지에는 호우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청과 호남 지방은 시간당 최대 8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어제부터 충청 일부 지역에는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밤까지 충청과 호남 지방에 최고 2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 최고 120에서 150mm 이상의 큰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현재 강원과 충청, 호남과 경북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돼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남부는 더위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경북 경산과 칠곡, 의성에는 첫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경산의 기온 27.5도, 서울은 24.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7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아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강풍을 동반한 장맛비, 충청 이남은 오늘 밤까지, 중북부 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호우 피해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